자, 그러면 이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지문은 주제복합 지문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언어 철학 일종의 그 인문 예술 관련된 지문이긴 해요. 알겠죠? 그런데 사실 이 지문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난이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문단 내용을 파악하기 굉장히 애매하게 써져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난이도 있는 지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씩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정말로 논리적으로 이제 글이 전개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 깊은 여러분들 이제 파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전통적 윤리학에서는 바로 무엇이다? 선과 올바름 같은 도덕 용어는 이거는 그 자체를 해명을 통해서 이 도덕 문장이 올바른지 그른지 이런 걸 판명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흔히 이거는 다 옳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알겠습니까?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죠? 자, 사람을 뭡니까? 죽이는 것은 살인은 나쁘다. 자, 이거는 누구나 참 다 옳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장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되게 애매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자, 실제로 우리의 법 중에는 그 긴급피난이라고 하는 권리가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이 긴급피난의 권리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지금 목숨을 잃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살인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살인의 경우에는 뭡니까? 긴급피난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실제로 법에도 보면 긴급피난이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 뭡니까? 어느 날 비행기가 높은 산맥에 추락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뭐 한 달 만인가 두 달 만인가 극적으로 몇 명이 구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구출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을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먹으면서 식량이 없으니까 알겠죠? 어쩔 수 없이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었어도 이제 살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섭취를 하면서 생존을 해서 결국 구출이 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알겠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게 옳다 아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긴급피난권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이렇듯이 우리가 도덕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항상 옳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은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겁니다. 왜? 항상 그 경우는 늘 다른 경우들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그래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전통적 윤리학에서는 바로 뭐다?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적합성을 뭡니까? 갖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에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을 허를 하나 찌르죠. 우리가 반대라고 하면 뭐라 생각해? 그러면 이 사람은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생각했을까?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인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
적합성이 없다. 얼핏 보면 두 주장이 같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두 주장은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전통적 윤리학에서는 바로 뭐다?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그렇죠. 그름에 관한 문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도덕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이것은 해명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요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뭡니까? A어는 지금 바로 뭐다? 모든 문장에서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모든 문장에서 진리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틀어버린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진리 적합성의 개념은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분석적인 문장이거나 또 하나는 종합적 문장이다. 종합적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분석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분석이 가능한 문장인 것이고 종합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이 가능한 것이 종합적 문장인데,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어는 바로 뭐다?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적합성을 아예 가질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두 주장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그겁니다. 전통적 윤리학에서는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적합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아예 진리 적합성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점에서 두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학생들은 얼핏 보면 두 개가 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다르고 다르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이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긴 하지만 그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과정 자체가 두 개의 윤리학에서 완전히 다르게 그 결론이 도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뭡니까?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니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 판단할 수 없다의 개념이었다면 A어는 아예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과정은 이제 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을 했다. 자, 그러면 분석적이지 않다라고 해버렸으면은 진리 적합성의 조건 중에 하나는 사라져버린 거죠. A어에 따르면.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수로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착하다라는 개념인데 이 속에는 A라고 하는 즉 다른 개념들을 포함할 수가 없는 낱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은 뭡니까? A다라고 하는 문장 자체는 분석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 착하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무엇이 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알겠죠? 정의라고 하는 개념, 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뭡니까? 개념이라는 게 모호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선인가? 라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차를 몰고 있는데 기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요. 근데 이 기차는 두 개의 갈림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왼쪽에는 지금 1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철로 위에 모여가지고 있고 반대쪽 한쪽 오른쪽에는 한 명의 작업자가 뭡니까? 철로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걸 정의라고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적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이는 게 정의이지 않을까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과연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우리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또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감각으로 검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A여에게서는 두 가지 조건, 분석적이냐 종합적이냐라는 것에서 도덕 문장은 둘 다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도덕 문장의 분석 A의 도덕 문장 검증 과정을 보게 되면 자, 1번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했죠. 자, 그 근거는 바로 뭐다? 예를 들어 선은 A이다. 자, 이 문장이 분석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바로 선 속에 A라는 개념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A를 포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문장은 분석적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도덕 문장은 경험적인가? 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A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바로 선은 A이다 라는 문장이 존재했을 때 이 선은 바로 뭐다?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A여는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봤고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은 전통적 윤리학에서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을 논리학으로 자기 방법으로 접근한 게 A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여는 주장했다. 그래서 A여의 주장은 바로 뭐다?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자, 그러면 A여가 주장하는 도덕 문장의 두 가지 용법은 바로 표현적 용법과 바로 기술적 용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 문장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A어는 자,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표현적 용법으로도 쓸 수가 있고 기술적 용법으로도 쓸 수가 있다. 이때 표현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그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테크니컬 아니겠죠, 그렇죠? 그치? 서술하는 거, 이 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문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자, 도둑질은 나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 문장에서, 그쵸? 자,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했을 때 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술적 용법의 의미였다면, 얘는 바로 뭐다? 그 사회에서, 그쵸?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배척이 된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한 문장이라는 거죠. 즉, 그 말은 뭐다? 그저 그 사회가 그것을 뭡니까? 거부하는 것일 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대마초는 나쁘다. 그렇죠? 마약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바로 철컹철컹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현재 대마초가 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마초는 나쁘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장이 옳다라고 성립을 할 수 있지만 네덜란드나 태국 같은 나라에 가면 이 문장은 옳지 않다, 거짓으로 성립을 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바로 뭐다?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 참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술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바로 뭐다? 그죠? 그 사회가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여다보면, 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실제로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즘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나치를 하는 독일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독일이라는 사회 속에서는 바로 뭡니까?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문장은 거짓의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기술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면 바로 뭐다? 그죠? 그 사회의 지향점이나 혹은 배척점을 이야기할 뿐이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귀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반면에 두 번째, 자, 이것이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면은, 그죠? 어떤 의미냐 보도록 합시다. A형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까 그 위에 봐야 되겠네. 자,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A형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즉 바로 뭐다?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하면 바로 뭐다? 화자의, 그렇죠? 도둑질에 대한 일종의 바로 뭐다? 감정,
인식을 그저 표현한 말 문장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싫어한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사과가 이게 뭡니까? 나는 사과가 나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과 도둑질은 나쁘다고 생각해 하는 것과 사실 같은 문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감정적 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가 없다. 그쵸? 자, 이런 점이 바로 뭐다? 위에서 얘기했었던 자,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뭐다? 앞에 있었던 전통적 윤리학과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에이어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저 하나의 인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에이어의 주장에 의의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말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같은 거 아닌가? 라는 착각들을 자꾸 하게 만드는 문장인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언어 철학이나 언어 논리학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런 표현들도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도 연습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지문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지문, 복합 지문 두 번째로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그죠? 도덕 문장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학의 관점이라는 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자,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P이면 Q이다. 따라서 P이다. 따라서 Q이다의 논정을 정건긍정식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정건긍정식. 자, 이라고 하는 것은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런 논증이 바로 정건긍정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건긍정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대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대전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소전제가 P이다 이죠. 그러면 당연히 결론은 뭐가 나온다? Q이다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정건긍정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연역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알겠죠? 연역의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여기서 P는 사람은, 그렇죠? 그 다음에 Q는 뭐다? 누구나 죽는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소전제가 제시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존재는 P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온다?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결론, Q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P이면 Q이다, P이다, Q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방식, 이걸 정건긍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일종의 연역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정건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역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요 두 개가 참이면은 무조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 말장난 같지만 의미를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귤은 맛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귤은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 이렇게만 얘기하면 바로 뭡니까? 그 말은 이꼴 나는 귤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혹은 귤이 달아서 맛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맛을 좋아해가지고 귤의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 귤이 맛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귤을 맛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귤은 맛있다라고 하는 문장 자체는 그냥 개인의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지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귤은 맛있다라는 문장이 조건문이 됩니다. 귤이 맛있으면 귤은 맛있으면 귤은 비싸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때는 비싸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서 귤은 맛있다라는 문장이 사용이 되었어요. 알겠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뭡니까? 비싸다는 그 조건을 충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과일을 사거나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일 같은 거 살 때 보면 막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뭐 12브릭스, 13브릭스, 그래서 12BX인가 뭐 BRIX인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브릭스라고 하는 게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기계에서 나오는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귤이 맛있으면 귤은 비싸다라는 문장이 성립하려면 어때요? 일정 수준 이상의 브릭스를 만족하는 귤은 어떻게? 가격이 굉장히 이제 높게 형성되는 비싼 가격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것을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럴 때 귤이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브릭스라는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귤은 맛있다는 문장이 의미가 변화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바로 뭐다?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바뀐다라고 지금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이에 점검능력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점검능력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논리학자들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논리학자들의 문제 제기를 보게 되면 자, 귤은 맛있으면 귤은 비싸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이때 귤이 맛있다라고 하는 요게 P이고 귤은 비싸다라고 하는 게 Q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대전제입니다. 소전제는 귤이 맛있다. 자, 이것이 얼핏 보면은 P와 동일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결론이 바로 뭐다? 귤이 비싸다. 라고 하는 Q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바로 뭐다? 귤은 맛있으면에 제시된 요 P의 의미와 소전제에 제시된 귤이 맛있다라는 요 P의 의미가 서로 같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게 논리학에서 전개한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여기에서 위에서 제시된 요 P 문장 귤은 맛있으면이라고 할 때 이때는 바로 뭐다?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귤이 맛있다라고 할 때 소전제에 제시된 이 문장은 바로 뭐다? 개인의 선호, 감정을 표현한 의미의 문장이기 때문에 두 문장의 의미는 같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는 이 Q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다? 참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것이 바로 논리학에서 제기한 정근근정식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정근근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그렇죠?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것과 같은 거죠. 표절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고 이제 표절을 돕는 것도 나쁘다라고 했을 때 표절은 나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표절이 나쁘다 할 때 이 나쁘다가 A어가 얘기했던 일종의 감정적, 그렇죠? 표현적 용법이죠, 그렇죠?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이 경우는 위에 있는 P와 의미가 다른 그런 문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A의 윤리학적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근근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정근근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렇죠? 이제 행크스의 생각이 등장을 합니다. 자,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기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약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까지 좀 넘어가야 되는 얘기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철학에서 사람을 보는 인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한다고 생각하는 신문 기사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기술을 하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알겠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예전에 9.11 테러,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렇죠? 2001년도 9월 11일 날 그 미국의 원래는 쌍둥이 빌딩이라고 있었어요. 무역센터가 있었는데 그 빌딩에 그 이슬람 무장 세력이 비행기 2대를 납치해가지고 한 대씩 박아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이거는 명백한 테러다. 사람들에게 자행한 굉장히 엄청난 그런 범죄다. 전쟁 범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슬람을 맹신하는 그런 국가 안에서는 오히려 알자지라 방송 같은 그런 방송이 있겠죠. 여기서는 오히려 성전이다. 성스러운 전쟁이다. 우리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해준 어마어마한 업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라도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그 문장은 표절된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데, 자, 그리고 화자가 어떤 문장을 진술한다는 것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 사람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가지고 대상을 서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의 신문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알겠죠? 어떤 글은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써요. 왜?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읽는 사람도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커집니다. 근데 반면에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기사에는 긍정적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쓰여요. 그러면 읽는 사람도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문장 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감정이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문장은 다르게 판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행크스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예문. 표절은 나쁘다. 자,
자, 요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이 문장은 첫 번째. 그쵸? 자, 이 문장은 대상. 바로 표절이라고 하는 대상의 속성.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문장이다. 일단 1차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2번. 자, 인간이 하는 문장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방금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자, 내용과 무관할 수 없다. 즉, 그 말은 무조건 어때? 화자의 감정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진술은 바로 뭐다? 그래도 판단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다 합시다. 문장이 판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문장이 판단적이다. 이거는 무슨 의미다? 바로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 문장이 판단적이다. 이 말은 이꼴 바로 뭐다?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을 분석을 해봅시다. 자,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자, 일단 이거는 대상의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한다. 1차로 일단 인정하고 옆에다 제껴둡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행크스가 얘기한 건 바로 뭐다? 문장 진술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문장은 감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과 차지하고서라도 이 문장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판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판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데 아까 표절은 나쁘다라는 것은 나쁨이라는 속성을 대상 표절에게 부여하는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바로 뭐다? 판단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가 있다라고 했고 이런 점은 A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꼴 표절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다? 도덕 문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행크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범근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핵심은 바로 행크스의 생각은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범근정식으로 도덕 문장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역시 타당한 문장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될 경우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령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도 바로 뭐다?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과 의미가 별반
다르지 않다.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봤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판단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행크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참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좀 말장난 같기도 하면서 신기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도 이런 유형의 그 지문도 사실 상당히 생각보다 심심찮게 나와요. 몇 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런 언어 철학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왜요? 너무 지칠까봐 쉬는 시간을 좀 찾으시고 있죠? 너무 좋아? 잠깐만.